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하니 연애할 때 느낌도 안 나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뭐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와서 앉으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차려놓은 술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건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져? 당연하지. 여자로 느껴지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내는 술 한 잔을 또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더니 오빠, 우리 요즘 부부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해도 연애할 때만큼 느낌도 안 나고 뭔가 귀찮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빠한테 자극적인 것 좀 제안해 보려고 오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자극적이라는 말에 괜히 솔깃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아내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물쭈물하며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술 한 잔을 또 쭉 들이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런 거 알아? 서로 파트너 바꿔서 하는 거. 얘기는 들어봤지. 근데 그건 왜? 내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다더라고. 서로 권태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졌대. 그러면서 후기를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걸 해. 나는 다른 사람이랑 한 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는데 거기다 또 바꿔서 하자니 그건 진짜 난 자신 없고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뭐 이런 말까지 하기가 쉬웠을 줄 알아? 오빠 요즘 어땠어? 나 쳐다라도 봤어? 좀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고 이러다간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만 서로 좀 부끄럽고 어색하대. 그 다음부터는 괜찮대. 그리고 나서 정말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랬대. 아내는 벌써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우리 부부 관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연애할 때 느낌을 받고 싶어. 지금도 우리 아이 없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질걸? 그럼 우리의 끝은 이혼이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저도 연애할 때야 불타오르듯 뜨거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 문제인 건지 그냥 연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러니 아내도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우는 아내를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하다니 결혼하고 나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아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니 살짝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날 잡아서 가능한지 일정 조율되는 팀이랑 한번 해보자. 아내는 다음날 카페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 하고 방은 커플끼리 하나씩 따로 잡은 다음에 연락해서 한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다 왔다며 호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 방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감도 풀고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고 그쪽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를 해줬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설레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꾸어 키스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했던 연애 때의 그 짜릿함,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질투가 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경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땠어? 응, 좋았어. 나쁘지 않던데? 그래,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도 엄청 좋아하던데. 일로 와봐. 내가 아까보다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아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제안을 받아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덕분에 다시 사랑의 감정,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씩 카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고 오면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지금을 좀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할 수도 없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혹시나 제 이야기 보내도 저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겠죠. 믿고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남자를 만나고 연애도 하면서 다니던데 저는 공부만 하면서 학업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제 나름대로 남자에 대한 욕구, 불만이 쌓였는지 이상하게 대학교 시절부터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남자를 엄청 밝히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다른 남자에게도 사랑받고 싶어서 꼬리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여우짓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알던 남자애들과도 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20살이 되면서 유독 더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남자를 만나면 바로 관계까지 연결되는 게 좋아서 항상 남자한테 여지를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거나 방 잡고 술을 좀 더 마시자거나 대놓고 같이 있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가 해프게 행동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런 생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사랑을 나눌 때마다 행복하고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굳이 이 생활을 접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얼얼해질 때까지 남자들과 어울려 놀기 좋아했고 남자도 바꿔가면서 정말 미련 없이 잘 놀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아마 지금까지 저랑 했던 남자들 숫자만 세더라도 300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에는 시골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다른 직장에서도 그 봉사활동하는 팀이 와서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 남자 중에서 왠지 모르게 눈이 가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의 그 남자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에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수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남자 여자가 섞여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몸매도 되고 미모도 빠지지는 않는 편이라 지금까지 그랬듯이 저에게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친해졌다가 그날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속전속결로 2차까지 갔답니다. 근데 그 남자도 저처럼 상당히 밝히는 남자였고 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남자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며 저희의 사랑을 더욱더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지금의 제 남편이 되고 결혼식도 남들보다 좀 빨리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지금은 혼자 서울에서 원룸을 얻어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 10년 차가 조금 지나서 남편이 해외로 발령이 나게 됐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인사 발령이라 받아들였지만 날이 갈수록 남자가 그리워 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기야 남편이 있을 때도 남편은 나만큼 밝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저희는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나눴는데 남편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 번씩 다른 남자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해외 발령이 났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가 중학생이라 일찍 집에 오니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남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참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간 업무가 많다는 핑계로 시어머님한테 부탁을 하고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주말에만 아이를 돌봐주면서 저는 자유롭게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핑계 대기도 좋은 것이 시어머님이 사시는 곳이 딸이 다니는 학교 바로 앞이라 딸 입장에서도 학교 가기 엄청 편리했고 시어머니 집도 아파트라서 딸이 공부할 방도 따로 내어줬기 때문에 조건은 좋았습니다.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니까 시어머니도 전혀 불만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기는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해외 근무를 하니까 직장에서나 주변에서 친구들은 제가 유부녀이고 남편이 해외 근무라는 걸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나이트를 가거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돌싱 행세를 했고 정말 제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면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서 모르는 여자라도 만남을 제안하면 10중 8구는 제안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편도 그러리라 믿어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즐거움을 찾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욕구가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워낙 밝히다 보니 밥은 먹지 않아도 관계는 해야 할 정도로 하루도 그냥 넘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길 가던 사람 아무나 겁탈하는 것처럼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남편도 해외 근무를 하지만 멀지 않은 나라에 있기 때문에 2달마다 한 번은 집에 옵니다만 그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저였기에 이렇게 따로 남자를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적에는 시어머니가 키워줬는데 고등학교에 가고 나서부터는 입시 준비도 본격적으로 해야 하고 저랑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키우기 힘들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딸이 없을 때는 마음 놓고 연애도 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딸을 둔 엄마라 왠지 자유가 구속되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의 욕정은 매일 불타오르고 어찌할 방도가 없어 혼자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봤지만 특별한 묘약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딸이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엄마 중에 저랑도 사이가 괜찮은 아줌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우리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예전에 운동도 많이 했고 몸도 좋은 데다가 기가 막히는 병강쇠라는 소문이 도는 남자가 한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남자를 어떻게 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과일 가게였는데 그 가게에 자주 가면서 인사도 하고 눈도장을 제대로 찍어뒀습니다. 언젠가 밥 한 번 먹자고 말하려고 간을 보던 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주말이라서 날씨도 좋고 해서 딸과 같이 아침을 먹고 뒷산에 운동하러 갔는데 글쎄 그 과일 가게 남자가 철봉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떡 벌어진 몸매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매력적이던지 맨눈으로 봐도 힘께나 쓰게 생긴 남자처럼 보여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운동도 이것저것 1시간 이상 하는 것 같은데 딸과 같이 갖기에 대놓고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운동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고 과일도 자주 사러 가면서 동시에 운동까지 같이 하면서 타이밍을 노려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도 연말까지 휴가를 무조건 다 쓰도록 권해서 억지로 며칠 동안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청소도 할 겸 집안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아파트 아래를 보았더니 그때 마침 그 남자가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틀림없이 뒷산에 가는 것 같아 저도 바로 화장도 하지 않고 그 뒷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산에 오르면서 그 남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가 결국 지갑을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평일이고 아침 식사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일부러 지갑을 떨어뜨려서 한번 만나면서 살해하는 방식으로 해보기로 마음먹고 뒷산으로 올라갔죠. 이 정도 이유는 있어야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지갑에 제 휴대폰 번호도 적어놓고 뒷산에 올라갔더니 저의 예상은 딱 맞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저씨는 혼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간단한 운동만 5분 정도 하고 그 남자가 주로 운동하는 역기 아래쪽에 제 지갑을 놓고 집으로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등산로를 빙빙 돌아가기 때문에 30분 정도 걸리지만 내려올 때 지름길인 산속으로 내려오면 5분 정도면 집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전화가 안 오길래 지갑을 분실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그때 때마침 그 남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니 그 남자분이 저보고 알려주면 가져다 준다고 어디에 사느냐고 묻길래 지금 급한 볼일이 있어 저녁에 식사 대접하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엄청나게 바빠지더라고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옷도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그 남자가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갔죠. 키나 속옷도 제법 예쁜 걸로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이 속옷에 많은 자극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횟집에 도착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지갑을 건네받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도 아주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식사를 하는데 안주가 좋아 술도 한잔했습니다. 남자를 꼬시는데 술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술을 빠르게 마시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도 술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소주 3병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볼수록 그 남자가 멋있어지고 저의 아랫도리는 벌써 축축해져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아저씨가 참 마음에 든다. 오늘 아저씨 만난다고 긴장돼서 속옷도 예쁜 걸 입었다고 얘기했죠. 그러자 그 아저씨는 얼굴을 붉히면서 무슨 그런 부끄러운 말을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숭을 떨면서 아저씨처럼 멋있는 사람 만나는데 이 정도 준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저씨가 제 속옷 볼 생각 없으면 그냥 됐다고 말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얼버무리며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냥 키스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도 그대로 응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계산하고 가게를 나와 옆에 골목으로 들어가 선체로 진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아랫도리가 제 아랫도리를 쿡쿡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속옷 보러 가실 거냐고 물었고 바로 옆에 있는 모텔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밝히지만 그 남자분 정말 병강수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보다도 더 강하고 이 세상 어느 남자보다도 강력하고 정말 세상 사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텔 가기 전부터 아랫도리가 질펀해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온천수가 펑펑 터지듯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제 일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하늘이 만들어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서 가장 명기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다른 아래를 가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엄청나게 자주 만납니다. 회사에서 잠깐 볼일 보러 나오는 시간을 이용하는데 그 남자와 전 너무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래 만나다 보니 이젠 마음으로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나쁜 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남자는 있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저의 모든 걸 다 주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남자와 함께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옛날에는 무엇에 그리 집착되어서 끙끙 앓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참고 살았던 세월이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 나이 20대 초반쯤 저보다 3살 많은 친언니가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연애라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된 곳이 저희 동네의 오래된 식당이었어요. 바로 그 식당 사장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식당은 동네에서 하나밖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또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 집은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이었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따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식당에서 잡다한 일을 할 뿐이었죠. 그마저도 사실 거의 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시집을 가자마자 매일같이 식당에서 식모처럼 일을 했습니다. 뭣도 모를 나이에 시집을 가서 자녀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 길렀죠. 저의 인생은 참 힘들었고 저의 업인 식당 일은 정말 고되었습니다. 식당의 주 메뉴는 한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사를 시작하기 3시간 전부터 반찬과 각종 식재료들을 준비해야 했죠. 어릴 적부터 음식을 어느 정도 하는 저였는데도 식당이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7시 반부터 아침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을 동네 이 여자 저 여자와 바람노름에 제가 어떻게 사는지조차 관심도 없었어요. 심지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와중에서 여자를 끼고 술에 취해 들어온 적이 몇 번이나 됐으니까요. 그때마다 울고불고 화를 내어도 남편은 시큰둥했고 듣는 채 마는 채였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도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못하고 보고 있으니 아는 동생이라며 뻔뻔하게 밥을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남편의 계속된 외도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가, 네가 참거라. 남자들은 저러다가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온단다. 어머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게 벌써 서너 번이에요. 그리고 식당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결국엔 저놈도 정신 차릴 거야. 아직 팔팔해서 그래. 남자들이 철이 늦게 들어서 그런 거야. 여자들은 그저 자식들만 보며 살면 돼. 라고 하더라고요. 내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제 편은 꼬물거리는 막내와 그나마 저와 대화가 통하는 첫째와 둘째뿐이었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결혼 생활은 이런 건가 하며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그러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고단해서 하루가 금세 지나가기도 하고 장사에 온정신을 팔고 나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까 돌아서면 학교 입학, 돌아서면 졸업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남편의 바람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기에 그저 아이들과 먹고 살 일만 걱정하며
엄마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어느새 식당에 손님은 가득 찼고 옆집을 인수해서 확장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첫째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죠. 그때부터 주위에 비슷한 식당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저희 식당의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식당이 오래되어 좀 허름했지만 맛으로는 자신 있었으나 손님들은 깨끗하고 새로 지은 곳으로만 몰리더라고요. 기존 단골분과 한번 맛을 보고 가신 손님들은 놓치진 않았지만 새롭게 올라오는 식당들에게 치이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식당의 매출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첫째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엄마가 사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서 등록금은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아들의 대학생활 시작에 필요한 돈을 생각해서 100만 원을 주려고 미리 빼놓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둑이 들었나 하고 찾아보니 남편이 가져간 거였죠. 정말 기가 찼고 내 인생에 한 개도 도움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조용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2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돈은 그 상간녀에게 갖다 준 것이었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돈까지 훔쳐가서 그 짓을 하니 정말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첫째도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속상해할까 싶어 괜찮다며 돈 들어갈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서 이런 착한 아이가 나왔을까 하며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그 상간녀 집으로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 못하고요. 내가 왜 그쪽 형님이에요? 남편하고 바람피는 거 맘대로 하고 돈은 돌려주세요. 아들 학비예요. 아, 네. 오빠가 제 생일 선물로 준 돈이고 선물로 다 써버렸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형님 식당 있으시니까 그걸로 돈 버시면 되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생각 없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저도 뭘 바라고 여기까지 온 건지 참 바보 같았죠. 정말 이가 갈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서 나와버렸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고 모든 것이 내 탓만 같았죠. 그리고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또 시부모님께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별말 없이 들으시고는 제게 30만 원을 주시면서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라고 남편에게는 따끔하게 말하겠다고 하시는 거였죠. 아, 정말 내 편이 없다는 걸 또 한 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당신들 하나뿐인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서 2집 살림을 한다는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저는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네가 참아라. 식당 장사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크는데 어쩌겠어. 결국 조강지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렇다고 뭐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셈이야? 도대체 조강지처가 뭔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몇십 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그래, 좀만 더 참자. 아이들 다 크면 그때 이혼하면 돼. 하며 아이들 때문에 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 세상 하늘 아래의 가족은 아이들과 저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와 아이들 먹고 살 길은 오직 식당 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혼자 눈물을 흘렸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눈물을 감정이 메마른 듯 옷소매로 그냥 쓱쓱 닦아버리는 저였죠. 식당의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밤낮으로 식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 연구를 했어요. 사실 한식만 팔던 그저 밥집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갈비찜을 내세워 저는 맛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2년 정도 걸려 중독성 있는 마성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존 레시피에다가 저의 맛 연구를 더하여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일과 각종 야채의 비율을 조합하여 특제 소스를 만들어 며칠 동안 숙성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개발하게 되었던 거였죠. 오시는 손님들마다 극찬을 했고 드시고 나면 무조건 포장까지 이어졌어요. 하지만 매출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그런 것 같았어요. 이 맛을 모르니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큰아들이 인터넷으로 저희 식당을 홍보를 해주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홍보글을 보고 오신 손님들이 또 맛있다는 홍보를 해주시고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져버렸죠.
한순간에 전국 팔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말 그대로 저희 식당이 대박이 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문을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예약이 다 차서 그날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은 받을 수조차 없었죠. 그렇게 식당은 더 이상 가족들끼리만 할 수 없게 되어 직원들이 1명, 2명씩 늘어났어요. 어떻게 또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는 남편이 뜬금없이 본인이 식당 일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이제 정신 차린 거라며 잘 됐다고 서빙과 계산하는 걸 하게 했습니다. 못 믿어왔던 남편은 그나마 곧잘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나이가 드니까 저 사람도 정신 차렸나 싶기도 했죠. 또 그동안 아빠의 빈자리가 없어 보였던 아이들도 막상 아빠가 돌아오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막내는 아빠 하면서 졸졸 따라다녔고 첫째만 시큰둥했고 둘째 딸도 표현은 안 하지만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식당이 안정화가 되었고 한정식이 주 메뉴였지만 제가 개발한 갈비찜의 인기가 단연 1등이었죠. 정말 그때는 저희 가족이 화목해지는 듯 했어요. 식당은 안심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도 식당을 저희 부부에게 물려주셨고 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조용하긴 글렀는지 또 사단이 났습니다. 남편의 상간녀가 가게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거였어요. 형님, 저 아시죠? 우리 오빠 어디 갔어요? 여기 와서 왜 이래요? 그쪽 오빠 여기 없고요. 나가서 말해요. 아니, 이혼한다면서 저를 속이고 몇 년간 저를 붙잡고 만났는데 장난감이었다면서 헤어지자더라고요. 이제까지 저를 갖고 놀았던 거 용서 못해요. 아,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쳐. 왜 이래? 당장 나가지 못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일로 나와.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는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다가 몇 시간 후 돌아왔어요. 이미 오래전에 정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자신과는 상관없이 상간녀가 본인에게 매달리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이제 정신 차렸고 아이들과 가정에 충실하며 살겠다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미안하다고까지 하더군요. 사실 저는 지 버릇해 못 주는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진짜 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장난도 잘 걸고 식당 일도 열심히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몇 년 후 첫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겠다며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요. 그렇게 북적대던 저희 가족은 아이들 둘이 독립을 하고 나니 막둥이와 남편과 저 이렇게 조용히 셋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생기다 보니 옛 친구들도 그립고 해서 안 나가던 동창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옛날 바로 옆집에 살았던 어릴 적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다른 지방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했고 그 길로 사라져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 옛날 어릴 때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와서 백수건달에 외도를 밥 먹듯이 해서 고생했던 일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인지 너무 딱하고 도와주고 싶어졌죠. 너 하는 일은 있고? 아니, 이제 찾아봐야지. 먹고 살아야 하니 뭐라도 해야지.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식당에 사람 구하긴 하는데 네가 괜찮으면 와서 좀 도와줘. 정말?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안 그래도 너희 식당 유명하더라. 그렇게 친구는 저희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구의 넉살 덕분에 식당 사람들과도 친하게 잘 지냈고 정신 차린 남편도 이것저것 잘 알려주면서 식당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이보다 더 만족할 순 없었어요. 내 인생도 이렇게 피는구나 했죠.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서 하고 싶다는 거 전부 뒷바라지 해줄 수 있었고 기대 없던 남편도 정신 차리고 돌아왔고요. 심지어 고향의 친구도 함께 일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식당은 잘 돌아가니 그간 고생했으니 좀 쉬면서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속으로 웬일이야? 좀 고맙네 하며 기대 없는 사람이 이러니
또 조금 감동을 받는 저였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막내 아들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된다며 응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했던 꽃을 만지는 플로리스트를 배워보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평일에 3시간 정도 강습을 배우러 다녔어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행복했고 저의 개인 취미까지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당에 가보면 친구가 몇 번이고 카운터를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서빙도 하면서 계산도 같이 도와주는구나 싶었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은근히 손님들에게도 무례하게 굴고 다른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점점 나태해져 가는 듯 했어요. 저는 식당을 마치고 친구를 불러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혜영아, 손님분들께 무조건 왕이라 생각하고 친절하게 부탁해. 아, 그러니까 네가 자꾸 당하는 거야. 지들이 싫으면 먹지 말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게에 일부러 오신 손님들인데 그러지 말고 친절하게 해줘. 야,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손님이 무례한데 난 왜 예의를 지켜야 돼? 명령이야? 요즘 장사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래, 당신 옛날 방식 좀 그만해. 이제 손님들도 달라. 맛집에 와서 먹고 싶으면 왕노릇하면 안 되지. 우리가 안 팔면 그만이야. 맞아. 여튼 얘는 답답하다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 당신은 이만 올라가. 여기는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갈게. 떠밀리듯 집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 다시 식당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식당 간판과 안쪽에 불이 이미 꺼져 있어서 다들 퇴근했구나 하며 돌아서려는데 뒷골이 싸하더라고요. 식당 룸에 불이 켜진 것 같이 희미하게 뭔가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남편인가 싶어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안쪽 룸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런 불이 없는데 하며 이상해서 문을 열었는데 저는 못 볼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과 혜영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밖으로 들키지 않으려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놓고 누워서 스킨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고 둘도 깜짝 놀라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 식당에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역시나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죠. 오래된 친구의 배신감과 함께 남편의 세살버릇은 저를 또 죽였습니다. 야, 소혜영,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 미안하다 그래. 그런데 어차피 너희 부부 남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어?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옷 좀 입자. 문 좀 닫어. 아, 그래. 당신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일단 진정하고 문 좀 닫아. 새삼스럽게 왜 이래?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을 봤나. 이제 뭐가 잘한 건지 뭐가 잘못한 건지도 구분이 안 돼? 이제 정말 지친다.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그러고는 확 나와버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어요.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저는 또 뭘 기대했던 건지 내 인생이 이렇지 뭐 하며 자책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하며 그날 밤 혼자서 죽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막내가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걸 다 봤다고 했어요. 막내 아들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식당으로 혼자 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래켜주려고 조용히 따라갔다가 전부 다 보게 되었던 거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막내는 당시 남편의 인간 이하의 행동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 추악한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니 이제 더 이상 이 남자와의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자식들 모두 성인이 되면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정리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그 정신나간 인간들은 아니나 다를까 또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죠. 그 지경을 다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사람을 얼마나 깔봤으면 이러나 싶었죠. 그 자리에서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 와중에 남편은 또 그 친구를 감싸더라고요. 너희들 그런 행동을 하고도 뻔뻔하게 다시 왔어? 제정신이야? 아, 또 왜 이래? 제발 공과사 좀 구분 좀 하자. 당신은 학원이나 가보지 그래? 여긴 왜 왔어? 나가라는 거야? 여긴 내 일터야. 네가 사장이면 이렇게 갑질해도 된다고 생각해?
나에게도 다른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나갈 거야. 난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혜영아, 자기가 참어.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당신 함부로 잘났다가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갑질을 해. 제발 공가사 좀 구분 좀 하자. 아휴. 그래? 이것들이 경찰을 불러서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리나? 당장 나가지 못해? 김진수, 서혜영,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도 속이 텅 비어버리니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잡히는 것을 마구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남편과 친구는 혀끝을 차며 나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답답했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싶었죠. 그 길로 저는 식당 문을 닫고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사태 파악을 잘 못하시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남자들 다 그렇다는 말을 하시면서요. 저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고 식당에서 한 짓도 모두 털어놓았죠. 그제야 저에게 사과를 하시며 이혼을 막으시려고 하셨지만 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은 잘했다며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진작 했어야 하는 걸 우리들 때문에 참고 이제껏 고생한 거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둘째 딸도 아빠 없는 게 더 낫다며 그간 맘고생했을 저를 안아주었어요. 막둥이도 어릴 적부터 모든 얘기를 첫째에게 다 듣고는 왜 살았냐며 다시는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아이들과 속내를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후련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법원에서는 가정의 재산 증식의 기여도가 저임을 인정해 주었지만 혼인 지속기간이 있기에 한 푼도 주기 싫었지만 재산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식당을, 저는 살고 있는 집과 위자료를 받았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30여 년 동안의 저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허무하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죠.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 인생 브라보를 외치며 저를 늘 지지해 주었어요. 그동안 편안히 여행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버린 저를 걱정한 아이들이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우리 가족 넷이서 떠나는 여행이라며 비행기 티켓을 주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타는 비행기도 설렜고 그 안에서 조식이라는 것을 먹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꿈만 같았죠. 도착했을 때 괌의 공기는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근사한 호텔과 식사,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수영장. 아이들이 엄마 이것저것 다 하게 해준다면서 일정을 빡빡하게 짜놨습니다. 일정을 소화하는 내내 감동의 눈물이 흘렀지만 아이들이 속상해할까봐 꾹 눌러 참았어요. 그 덕에 저는 매일매일이 호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이들과 파티에 나가게 되었는데 세상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딸아이가 준비한 똑같이 맞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아들들은 멋진 턱시도에 와인도 마시고 춤도 추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실컷 놀았죠. 그렇게 여행은 아쉬움을 남기고 끝이 났고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만 몇백 장이 되었어요. 심지어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다 보지 못할 만큼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죠. 왜 이제까지 이런 걸 못 누리고 살았는지 앞으로는 종종 놀러오자며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잊지 못할 괌에서의 추억은 제 고단했던 인생에 대해 보상받은 느낌이었죠. 그리고는 저는 이제까지 해온 것이 식당 일이다 보니 다시 또 음식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둘째가 프랑스 가정식 요리 식당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비밀 레시피인 갈비찜을 메인으로 내세우기로 했고요. 그렇게 준비를 천천히 해가고 있었는데 우연히 동네에서 동창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이고, 너 잘 살고 있지? 이제 뭐 식당 안 해? 솜씨 아깝다 얘. 안 그래도 둘째랑 식당 하나 하려고 준비 중이야. 너무 좋다. 왜 그렇게 붙잡고 살았나 싶어. 그래서 말인데 너 서혜영 있지? 걔 순전 거짓말쟁이더라. 소름 끼친다 얘. 왜? 무슨 일 있어? 얼마 전에 서혜영 전 남편을 아는 친구를 만났거든. 전 남편이 사업이 망한 게 아니고 그 기집애가 바람을 폈다는 거야. 그래서 전 남편이 이혼하고 쫓아내버렸다지 뭐야.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너 이혼 잘했어. 그것들 어디 잘 사나 두고 보자.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고, 걔도 어지간하다 얘. 그래, 그래도 얘 신은 있는지 네 전남편 식당 완전 망하고 있더라. 어? 정말이야? 전혀 몰랐네. 식당의 주방장이 바뀌니까 당연히 맛도 바뀌지. 그리고 서혜영이랑 허구한 날 돈이나 쓰고 다니는데 제대로 돌아가겠어? 식당에는 온통 알바생들만 돌리는가 보더라고. 알아보니 남편은 정말 식당을 말아먹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몇십 년을 전통으로 지켜왔던 식당이었는데 계속해서 잘 될 줄로 알고 식당 일은 아예 신경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집가서 하나부터 10까지 제 손이 하나하나 안 간 곳이 없어 그 소식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꼭 시집간 자식이 잘 못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식당이 망해가고 있다면서 갈비찜 비밀 레시피를 알려달라고요. 황당했죠. 이혼할 당시 그렇게 법정에서 잘났다며 뻔뻔하게 소리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구걸을 하다니. 전 말했습니다. 여보, 좀 도와줘. 당신 이 정도로 정없는 사람 아니잖아. 식당 아깝지가 않아? 저기요, 김진수 씨. 그렇게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공과사 구분하는 거요. 구분 좀 하세요. 나 이제 김진수 씨 여보 아니고요. 식당 옆에 빈상가 있던데 거기 내 이름 걸고 갈비찜 식당 차릴 거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후련했습니다. 한 방 먹인 기분이었어요. 저와 이혼 후 남편의 식당은 제 비밀 레시피가 없으니 당연히 맛이 변했고 남편 상반년의 식당 운영 개입으로 불친절한 것이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퍼졌다고 해요. 그렇게 사장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기존 단골 손님들까지 하나둘 달을 끊어버리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바닥이 보일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고 또 다른 젊은 여자들을 만나고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그걸 또 상간녀 친구에게 들켜서 식당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싸우는 등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서 아직까지 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정 이제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기도 하네요. 왜 나이 먹고 저렇게 살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제 머릿속에만 있던 황금 레시피로 준비했던 식당을 차리게 되었어요. 둘째 딸의 감각으로 식당의 인테리어를 하고 저의 레시피로 요리를 했고요. 막둥이가 인터넷에 홍보도 해주고 그야말로 십시일반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여자이고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비 받는 일을 하는 여자예요. 몸은 힘들지만 딸 하나 있는 거 딸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제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을 다 겪어보네요. 저는 충남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도시로 지방으로 일을 하러 다녔기에 함께 보낸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왠지 낯선 남자가 집에 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아버지도 저를 그닥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함께한 시간이 아예 없었으니 정도 없으셨겠죠. 그래서인지 저는 더욱 할머니에게 의지를 하며 살았어요. 얼굴조차 기억이 안 나는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가 제 엄마라고 생각을 했죠. 왜 새끼오리들이 태어나면 처음 보는 큰 개체를 어미라고 여긴다잖아요. 제가 딱 그런 처지였어요. 할머니는 늘 엄마처럼 절 챙겨주시고 절 보호해주셨고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걸리셨을 땐 제가 할머니의 엄마가 되어드렸죠. 그렇게 할머니는 저와 딱 20년을 같이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뒤 아버지마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단 한 명도 없었고 저는 22살에 고아가 되었어요. 사실 고아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그런 게 22살이면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다는 건 성인도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고요. 저는 22살에 외로움에 사무쳐 무작정 사람이 많은 서울로 상경을 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야 제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빈자리가 채워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처음 선택한 직업이
백화점 안내 데스크 일이었는데 제 소원대로 일을 하는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치고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건 볼품이 없어도 키 하나는 크고 마른 몸매 하나는 자신이 있었기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도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어요. 거의 3달에 걸쳐 매일같이 백화점으로 퇴근을 해 제 연락처를 물어보곤 했죠. 처음엔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렇게 한결같이 제가 좋다고 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진지하게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가 먼저 호감을 표했지만 나중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절 떠난 가족을 대신해 남자친구는 제게 정신적으로 굉장한 지주가 되어줬어요. 남자친구 또한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미혼모로 혼자 본인을 키웠다며 제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매번 같이 술을 마시면 부모님 얘기에 눈시울을 붉혀준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그땐 남자친구에게 간이고 쓸개고 모든 걸 다 내어줄 심상이었죠. 하지만 제 모습을 본 저와 같이 일하는 언니는 제게 조심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언니가 남자 경험이 많다 보니 저에게 훈수 도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 자랑만 하면 얘 원영아, 너 같은 애가 특히나 남자를 조심해야 돼. 지금 좀 외롭다고 한 남자한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너 완전히 그 사람한테 발목 잡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 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너랑 같니? 내 남자친구가 얼마나 나한테 헌신적인데 라며 충고 같지도 않는 충고를 귓등으로 듣곤 했네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4살이란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았기에 남자친구 입장에선 결혼을 서둘러서 했으면 했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니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연애하면서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시어머니를 그때 처음 보게 되었는데 빈틈이 없어 보이는 까랑까랑한 외모와는 달리 성격은 꽤나 인자하셨어요. 나이 많은 본인 아들이랑 결혼을 하게 돼서 괜찮냐는 말부터 본인 아들 흉을 살짝씩 보시며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아들인데 원영 씨가 좋다고 하니 엄마인 나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야 라며 부모님도 우리 지석이가 마음에 드셔야 할 텐데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엥? 하는 얼굴로 남자친구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제 무릎을 꾹 누르며 아이 그럼 원영이 부모님도 나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 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려고 하니 다급하게 남자친구가 본인 엄마한테 엄마 그 화장이 좀 번진 것 같은데 나가서 수정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며 본인 엄마를 화장실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고 아주 당황한 얼굴을 하며 자기야 사실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좀 했어. 우리 엄마 본인이 미혼모로 날 키웠다는 열등감으로 평생을 사셔서 내가 만나는 여자만큼은 부모님 2분 다 살아계신 분을 만나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게 얘기를 하셨거든. 근데 나는 차마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의의 거짓말 좀 했어. 자기네 부모님 지금 외국에 사신다고. 근데 이건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고 있지도 않은 부모님을 어떻게 있게 만드냐고 하니 우리 엄마 내 말이면 무조건 믿으시는 분이야. 심지어 내가 똥을 보고 된장이라고 해도 믿으실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 사람이 물러서 내 말이면 다 믿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만약에 엄마가 당신 부모님이 2분 다 안 계시는 거 알게 되면 이 결혼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라고. 자기 나랑 헤어져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문득 겁이 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이 사람에게 이 세상 전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마저 떠나게 되면 내 모든 걸 잃어버린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같이 일하는 언니의 말대로 이 사람이 제 발목을 잡아버린 거죠. 24살이란 어린 나이에 제 잘못된 선택을 막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무조건 남자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곧 제 남편이 되었죠.
결혼하고 혼인신고만 올리고 애만 낳으면 다 해결이 된다던 남편의 말은 아주 달콤한 독사과였고 저는 등신같이 그 독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먹은 겁니다. 남편의 계획대로라면 몇 년 뒤 미국에 사시는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저는 부모를 잃게 되는 걸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그때 마침 미국이 2001년도 9.11 테러로 난리가 났을 때여서 그 여파로 지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긴 하시더라고요. 남편의 유창한 말솜씨에 하마터면 저도 믿을 뻔했다니까요. 그렇게 저는 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고 결국 이 거짓말도 탄로가 나게 되었죠. 저는 거의 평생을 백화점에서 일을 한 터라 배운 게 백화점 일이니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백화점에 다녔어요. 근데 30대가 되니 벌써 20대 신입들의 미모에 밀려 앞내 데스크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고 식품점 캐셔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곳에 오셔서 제가 자리에 없을 때 제 동료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고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제 멱살을 잡으셨고 감히 네가 날 농락하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개망신 한번 당해보라고 이리 내치고 저리 내치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 덕에 저는 직장까지 잘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어요. 결혼 전 제 모든 걸 껴안아 줄 것처럼 했던 남편은 곧바로 남의 편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속은 거라며 저를 100년 묵은 불려오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폭언과 포악이 시작되었는데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게 아닌 원래 그런 성격을 숨기고 있다가 드러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천사 같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정도로 포악하게 변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유산까지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임신을 한 저를 시댁으로 호출하셨어요. 그날따라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안 간다고 했다가 무슨 폭언을 들을지 몰라 대충 일어나 시댁으로 갔는데 시댁에 가니 겨울 이불이 산더미처럼 거실에 쌓여 있었고 이걸 직접 발로 밟아 손빨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보다 큰 대야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베란다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뒤에 서서 야, 더 세게 밟아. 너 임신까지 해서 몸도 무거워졌는데 그 힘으로 더 세게 밟으라고 라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쳐가는 제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냐? 아니 왜 이렇게 손발이 느려 터졌어? 라며 제 등을 팍 하고 미는데 저는 순간 핑하는 기분이 들며 대야 안으로 곤두박질쳐 쓰러지게 되었고 이내 밑이 축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곤 입고 간 바지가 붉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전 순간 뱃속에 아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짐작했고 배를 움켜잡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비명을 지르고 야단이야. 아유 꼬라지 보니 애가 어떻게 됐나 보네. 지 애미 애비가 없으니 붙어있는 가족들은 죄다 떠나나? 애까지 저렇게 유산이 돼. 야, 너 일로 나와. 카페트에 물들이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네 집에 가던가 병원에 가던가 하라고 라며 저를 사정없이 일으키는데 제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힘없이 픽픽 쓰러지니 제 다리를 들어 카페트 밖으로 질질 끌어내며 경비 아저씨를 불러 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쓰러져 있는 제 모습에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시어머니한테 보호자님도 동행하시라고 하니 시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보호자 아닙니다. 저 여자 우리 집 시가발이에요. 라는 말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에게 나 당신 엄마랑 2번 다시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그거 못하겠으면 나랑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 놈은 자기야 우리가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생각해야죠 어떡해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남편 놈에게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팔을 붙잡고 알겠다고 자기 엄마 안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진짜로 시어미 얼굴 안 보고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안 본다고 또 안 볼 순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 후 7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32살의 나이에 힘들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구성원이 생기는 것 같아 어릴 적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 같았고 시어미 빼고는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제 딸과 애비 노릇한다고 노력하는 남편과 함께 바다고 산이고 들이고 전국 팔도를 유람하며 돌아다녔어요. 내 딸만큼은 부모 없이 자랐다는 그 말을 듣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악착같이 살았네요. 시애미의 시집살이에도 남편과 붙어 산 게 그 이유였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 저는 청천벽력 같은 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방암 3기로 이미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전이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제 소식을 듣게 된 시어미는 절 보며 가지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딴 불량이 우리 집에 들어왔냐며 절 보고는 너는 대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 유산이 되질 않나? 유방암에 걸리질 않나? 네 애미는 너한테 뭘 물려준 거냐? 이라고 하시는데 그 말엔 저도 이성을 잃어 집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깨부수며 그러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내미한테 뭘 그렇게 좋은 걸 물려주셔서 저러고 산대요? 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놈도 저를 내치며 야, 너 까불지 마. 이게 환자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 엄마가 우스워? 라며 시어미 편을 드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자기 아들의 모습에 더 기고만장을 떨더군요. 그렇게 저는 선항암 후수술을 받게 되었고 재건수술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하여 평균 2주 정도의 입원이 예상이 된다고 하였어요. 근데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두 모자는 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곤 간병인 봉사를 해주신 저보다 4살 많은 간병인 언니뿐이었죠.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는지 자원을 해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저보다 4살이 많은 걸 알곤 먼저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쳐있는 저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이럴 땐 남이 가족보다 더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니 남편놈이 딸의 손을 잡고 쭈뼛쭈뼛 제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들어오는데 아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저는 남편놈 얼굴 쳐다도 안 보고 딸을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 간병인 언니도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울더라고요. 간병인 언니는 제 딸의 손을 잡고는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밑에 매점 좀 다녀오자 라며 살짝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놈 하는 말이 나도 당신 수술할 때 당연히 오려고 했지. 근데 지금 집에 엄마가 와 계시는데 엄마는 내가 어딜 가나 쳐다만 보고 계셔서 나도 맘대로 움직이질 못했어. 미안해. 나라고 내 마누라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안 오고 싶겠어? 내 사정도 좀 봐주라. 근데 당신 간병인도 썼어? 라는 말에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봤네요. 저분이 당신보다 몇 억 배는 더 낫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사실 밖에 엄마도 같이 왔어. 그래도 당신 며느리라고 따라오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엄마 얼굴 좀 봐라 라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죽어도 보기 싫은 저 얼굴을 병원에서까지 만나려니 갑자기 또 우라가 치밀어 올랐어요. 와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이런 제게 애비가 없으니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네. 네가 엄마라도 있어봐라. 간병인 안 쓰고 네 엄마가 널 간병해주지.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다. 라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간병인 언니가 제 딸과 같이 매점에서 올라왔고 저를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등을 쓸어내려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제가 퇴원을 할 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밥 먹듯이 제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간병인 언니와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고 그 언니의 속사정까지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시어머니가 끝까지 미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퇴원하는 날이었는데 퇴원 절차 서류를 쓰고 병실에 들어오니 시어머니가 간병인 언니 손을 딱 잡고 옆에 커튼까지 치며 얘기하는 걸 들어버린 거죠. 그때 남편도 같이 있었고요. 아니, 나이도 우리 아들하고 4살밖에 차이도 안 나고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잖아? 그리고 시집도 안 갔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하고 친구 좀 하면서 연애라도 좀 해볼래요? 우리 아들 생각보다 아주 괜찮아요. 보아하니까 며느리 쟤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들 번호랑 내 번호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러려고 일주일 동안 제 병원에 들락날락 했나 싶은 생각에 소름까지 들어 제가 먼저 선수를 쳐 소리를 지르려고 하던 찰나 갑자기 간병인 언니가 뭐요? 라고 소리를 치더니 커튼을 걷어 침대 옆에 놓인 본인 가방에서 바들바들 떠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내는데 그걸 시어머니한테 던지며 이 사진 여기 있는 어린 꼬마 여자랑 옆에 있는 이 여자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이 여자 당신이잖아. 내 엄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시어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저랑 남편 또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충격에 휩싸였어요. 세상에 저만 몰랐던 시누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절 2주 동안 간병을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40년 전 시어미가 보육원에 버린 저희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병실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으며 내가 2주 동안 내 옳게 병간호하면서 당신네들 얘기 다 들었는데 왜 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무참히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버렸는지 알겠네요. 당신은 그때도 딱 지금 같은 악마니까 나만 버린 거야. 40년 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오빠는 데리고 살았잖아. 그때 내 나이가 6살이었어요. 6살. 6살이면 내 엄마 얼굴, 엄마 이름, 심지어 동네 주소까지도 아는 나이예요. 그렇게 다 큰 애를 쓰레기 버리듯 무참히 버릴 때 당신 천벌 받을 거 생각 못했어? 근데 이렇게 아픈 올케를 앞에 두고 뭐? 당신 아들이랑 연애를 하라고? 당신 진짜 죽어서도 그 죄값 다 못 치러 라며 절규를 하는데 남편 놈 또한 입술을 파르르 떨며 그럼 네가 순미라고? 아니 그럼 네가 살아있던 거였냐? 라며 울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까지 본인 여동생이 고열을 앓다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한테는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뒤도 안 돌아보고 보육원에 두고 왔다는데 시누이는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사진 한 장으로 40평생을 원망과 분노로 살다가 이제라도 용서를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을 알게 된 것도 1년이 넘었다는데 용기가 안 나 항상 맴돌다가 제가 아픈 사실을 알고 이렇게 용기를 내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40년 만에 찾게 된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런 쓰레기 짓을 하고 있으니 시누이는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본인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올케한테 부모 없다고 이래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딴 소리 할 때 내 생각은 하나도 안 났지. 내 엄마인 당신도 날 버려놓고 당신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 하고 싶어? 라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절 보더니 올케도 43살이면 창창한 나이야. 근데 왜 이딴 사람들하고 살아? 당장 이혼하고 민지랑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 없고 가족? 없어도 돼. 이딴 사람들이 대체 무슨 가족이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라며 저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주 쓴소리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때 어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누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내가 정말 여태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는 깨우침이 생긴 거죠. 제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말을 듣곤 저도 시어미와 남편놈에게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지나가는 말이 아닌 정말로 하겠다는 말이요. 저도 시애미가 남편이랑 연애해보라는 그딴 소리 할 때 이미 5만 가지 정은 다 떨어져 있었거든요. 시어미는 벌벌 떨며 제 다리와 시누이 다리를 사정없이 붙잡기 시작하는데 그제서야 본인이 했던 그동안의 악행들까지 반성한다는 듯이 며느라 딸아 미안하다. 내가 니들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고 나쁘게 했어도 나만 미워하면 되지. 이혼까지는 할 필요 없지 않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다오. 라고 하는 시어미의 손을 떼내며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천사 시어미 노릇하고 싶으세요? 이미 끝났네요. 라며 퇴원 준비를 마치고 시누이 부추김에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한동안 병원 벤치에 앉아 신우이한테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과거 이야기들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신우이 또한 제 손을 잡으며 올케, 갑자기 이런 신우이가 생겨 놀랐겠지만 이혼해도 내가 올케의 가족이 되어줄게. 나는 저 사람들 실체 알고 나니까 더욱더 가족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든다. 그니까 가족 없는 사람끼리 손잡고 열심히 살아보자 라며 절 끌어안아 주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처음 느끼는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남편놈에게 이혼 소장 보내고 조용히 이혼하지 않으면 그동안 시애미가 나한테 했던 모든 악행들 전부 다 위자료 청구할 거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놈은 제게 재산의 80%와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까지 주겠다고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본인도 느꼈겠죠. 자기 엄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파멸되고 찢겨졌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별다른 연락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신누이와는 여전히 언니처럼 지내고 있어요. 신우는 제 이혼과 동시에 올케가 이혼했으니까 나도 더 이상 올케 신우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자 라고 하셨어요. 전 남편과 이혼하기 전에는 마냥 컴컴한 불안감에 이혼을 하면 매장이라도 당하고 내 인생이 패배를 했다고 생각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혼해보니 아무도 제 인생을 신경 써주지 않더라고요. 괜히 겁을 냈나 싶기도 하고 더 빨리 용기를 낼 걸 하는 후회도 됐어요.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죠. 10살이었던 제 금쪽 같은 딸은 벌써 6학년이 되어 내년엔 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언제 저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때론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는데, 이런 딸과 함께 열심히 사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이혼이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신중히 잘 생각하시고 어떤 게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무게를 재어보시길 바라봅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간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헬스 트레이너 남친인 오빠가 있어요. 얼굴이 막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훈훈한 외모에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주변에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독 여자한테는 쑥맥이었고 심지어 제가 첫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보니 바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아마 고백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차라리 그 남자한테 쑥맥이었던 그 점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 없이 나만. 한눈 안 팔면 아무 일 없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저도 여자라는 점. 문제는 남친은 저한테도 쑥맥이었다는 거였어요. 연애하는 동안 너무 덜 익다 못해서 답답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1년이 넘게 만났는데 우리는 아직 관계를 못했어요. 보통 여자가 거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도 개방적인 사람이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며 확인받고 싶어하고 오히려 관계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기다리다 화병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연애를 1년 넘게 해왔음에도 욕심조차 없어 보이는 남친의 모습에 짜증이 나고 있었죠.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마음먹고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깨를 잡고 밀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1년이나 만났는데 대체 언제가 때야 당시엔 혼전 순결이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아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이 아껴주는 거지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 양반아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아저씨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까지 넘어갔던 말들을 겨우 삼키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뭔가 있어 바람이야 뭐야 하는 마음으로 석연치 않은 느낌의 수시로
폰을 검사해 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집요하게 감시했는데 절대 바람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바람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더 답답하고 속이 터져만 갔습니다. 하자고 했다가 거부당하고 제발 하자고 했다가 또 거부당하고 이제는 자꾸 제가 원한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도 결혼만 하면 문제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에 정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해왔기에 이쯤 되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할지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 이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남친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치료받으면 되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면 아니다 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저런 문제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죠. 트랜스라도 되냐고. 약 3초간 정적이 흐르고 나서 저 스스로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답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럼 되었다고, 그런 거 아니면 됐다고, 문제 없다고,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불임 이후로 되는 거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돌붙여갔던 남친이 그런 저의 모습에 결심을 했는지 어느 날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을 했죠. 그래, 오늘이구나. 한 잔, 두 잔 마시며 개봉식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만의 시간, 이게 뭐라고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술을 마셔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긴장하지 말라며 잠시 남친을 토닥이고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막상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래저래 핑계를 하고 버티더군요. 옥신각신 하다가 간신히 설득해서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신은 가능한 건가? 불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아기가 나올 수는 있나?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와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남친이 나가서 멀리 사라진 뒤였죠.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확인하지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내가 이런 것을 처음 봐서 놀라서 그랬어. 절대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연락 좀 받아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해온 말이지만 막상 불임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망설이고 검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결혼은 현실인데 나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죠. 여튼 찾아보니 아니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된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별로 큰 문제는 아니잖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불임도 아니라고 하잖아 하면서 이 사람 상처 입기 전에 어서 찾아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헬스장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마 제 놀란 표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인데 연락도 문자도 안 보고 어찌 말할 기회가 있어야 말을 하던가 하죠. 어쩔 수 없이 몇 날 며칠을 남친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려서야 겨우 남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친이 나오는 걸 보고는 잽싸게 따라가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란 남친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그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제가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절대 안 잡히겠다고 그렇게 전력으로 도망을 치던 남친이 멀리서 제가 다쳐서 쪼그려 있는 걸 보더군요. 저는 다 들리게 울었죠. 남친은 도망을 포기하고는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왜 찾아왔냐고 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나 정말 괜찮다고.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친도 조금 놀라더라고요. 덩치에 안 맞게 근육질에 몸을 해가지고는 저 우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뭐 완전 개그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치고 어색해진 남친과 말없이 몇 분을 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요. 남친과 터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늘 한계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당시에 약하고 여린 성격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모형을 넣으면 모형을 넣었다고 애들이 놀릴 것이 뻔했기에 그 또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요. 콤플렉스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꼭 혼자 있을 때만 씻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자연스럽게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가꾸면서 성격도 변하고 밝고 활기차졌지만 20년을 넘게 가져온 콤플렉스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콤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참 고생 많았겠다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자꾸 들이대기만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말을 안 해주는데 별 수 있냐고 궁금한데 내가 잘못했다면서 저희들은 깔깔대며 그날 그렇게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친과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언제 예식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해졌어요. 하나라서 그렇지 둘인 사람보다 뭐 훨씬 튼튼하고 좋더만 뭔가 부끄러운 사연이긴 했지만 한때는 치부였던 지금은 별거 아닌 이야기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남친도 이제 과거에 놀림을 당해서 상처받았던 콤플렉스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와서 너무 기쁘네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저는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늘 충실했으며 아내와 함께 게임도 같이 즐기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저는 회사에서 오후 반차를 내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익었던 남자 신발이 현관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눈에 익었던 신발은 저와 와이프가 함께하는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 동생의 신발이었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을 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직은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아내가 외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대서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근래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2시간씩 배가 아프다고 안 나오는 일이 허다했었고 하지 않던 산책을 갑자기 나가곤 해서 평소와 행동이 달라 뭔가 미심쩍긴 했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다잡으며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는데 웃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순식간에 달려가서 방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문 여는 소리에 뒤로 돌아보고는 두 사람 다 엄청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역시나 제가 친동생처럼 잘 대해주던 그 동생 놈이었습니다.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냐고 하니까 제 아내와 같이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놀러 왔다고 하더군요. 상식적으로 유부녀와 같이 단둘이 게임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게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래서 게임방을 놔두고 왜 집에서 게임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동생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러려고 했다고 더듬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성에 없는 거짓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칠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서야 갑자기 진실을 고백하듯이 연신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누나 잘못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내 누나만의 잘못은 아니겠죠. 둘 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잘못이겠죠. 아내와 저는 조용히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진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게임을 하려고 부른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눠봤자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둘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도 없는 집에다가 남자를 불러서 게임을 했다는 거 용납이 안 된다. 이제는 믿었던 신뢰가 깨졌어. 더 이상은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서 아내의 옷들을 집어넣었고 그제서야 아내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른 거라며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손에 싹싹 빌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만 유부녀가 남자를 집에까지 불렀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제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상상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심지어 연애 때부터 절대 이럴 여자가 아니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충격은 훨씬 더 컸었고 정말 지옥에 있다면 딱 이 심정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아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면서 버티고 있었고 결국 저는 장인 어른에게 연락해서 지금 있었던 일 그대로를 말했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그 길로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타자마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정신을 놓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장인어른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술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근데 식탁 앞에 앉자마자 장인어른은 갑자기 삿대질을 하면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게 내가 그러고도 가장이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충격에 충격을 받았더니 눈알이 뒤집어지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앞에 있던 유리 물컵을 아래로 내리쳤고 유리 파편에 상처가 났지만 너무 화가 나서 아픔도 느낄 수가 없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장인은 집으로 가시면서까지 고래고래 소리치고 현관문을 발로 차더군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나가고 저 혼자서만 그 집에서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아서 조퇴를 해서 몸 상태가 말도 아니었는데 몸도 마음도 엉망진창인 상태로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다가 잠이 들었네요. 다음날 저는 아내와 얼굴을 보고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차를 몰고 아내의 친정댁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대뜸 한다는 말이 어떻게 매번 오빠만 생각해. 그냥 집에서 게임 좀 한 것 같고 왜 그러냐며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더군요. 정말 낯짝이 두꺼워도 본인이 그따위 짓을 해놓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 다잡고 갔음에도 눈알이 또 뒤집히더군요. 정말 제 아내는 저를 호구로 생각했던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불 가릴 거 없이 다음날 곧장 이혼하려고 법원으로 간다고 두 사람에게 통보했어요. 그러니 그 동생이었던 놈이 카톡으로 미안하다 어쩐다 하면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난 거냐고 하니까 얼마 안 됐다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미안할 필요 없고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누나를 지금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 자신은 사라지는 게 맞다며 호기심에 만난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더군요. 내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예상대로 만나왔던 게 맞았고 증거도 확보가 되었죠. 그래서 그걸 아내에게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문자로 제 얼굴 볼 자신 없다며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저는 혼자서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내에게 이혼 서류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더니 호감을 갖고 만났던 건 맞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휴대폰 녹음으로 전부 녹음도 해둔 상태이고요. 웬만한 증거는 다 수집해뒀습니다. 카톡 문자 내용, 입금 내역 등등 말이죠. 근데 증거 수집을 하다 보니 아내가 이 상간남 차를 아파트에 차량 등록도 해놨고 집 카드키도 준 것 같더군요. 세부 입차 내역을 보니 3달간 60번은 넘게 오고 갔더군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미쳐버리겠더군요. 심지어 그 남자는 백수에다가 동거녀가 있는데도 이걸 숨기고 이따위 짓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그 동거녀에게도 이 모든 사실을 다 밝힐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사건에 대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고 모든 걸 끝내려고요. 배신감, 자괴감에 치를 떨었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라 용서를 해줄까도 했지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내와 처가의 행동에 정말 바닥의 끝을 보고 나서 오히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 그 집에서 혼자 버티며 저는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네요. 심지어 아내는 제가 직접 모은 증거들을 끝까지 부인하네요. 전 단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원했는데 말입니다. 정말 뻔뻔하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한 번의 실수도 못 넘어가냐며 오히려 저를 치사하다고 생각하더군요. 정말 이 충격적인 일에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의 말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심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심리 상담자 말로는 이 상황은 자식이나 부모를 잃은 충격과 흡사하다고 하네요. 저 두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심정을 절대로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죽을 만큼 힘들고 그래도 안간힘을 쓰며 버텨왔는지를요. 그래서 보여줄 겁니다. 전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저를 건드린 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누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차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미모라든지 누님의 여성스러움이 바깥 동네까지 소문이 나서 유명세를 떨치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랑은 우연찮게 친해지게 되었고 저도 솔직히 이 누님하고 잘해보고 싶은 흑심이 더 커서 누님하고 자주 만나거나 했지요. 그런데 같이 술 마시다가 한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옆자리에 좀 싸움 좀 한가닥 할 것처럼 보이는 테이블이 있었는데 자꾸 저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누님 정도 되는 미모의 여자가 저랑 있으니 시비를 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정도면 누님 꼬셔서 자기들이 놀려고 했을 수도 있고 이유는 모르지만 시비가 붙었는데 누님이 정색을 하면서 받아치더니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관리가 되었어도 남자를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에 말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대들더라고요. 심지어 누님은 겁먹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달려드니 그 남자들도 잘못 걸린 건가 싶어서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다가 그냥 내 빼버릴 정도였거든요.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르게 깡도 있고 성질도 더러운 누님이었던 겁니다. 저는 감당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날 이미 마음을 접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누님은 오히려 처음에 그렇게 달려들다가 갑자기 자기에 대해 더 이상 관심 없는 듯 행동하던 제가 오히려 더 끌리기 시작했나 봅니다. 또 괜히 같이 술 마셨다가 시비가 붙으면 어쩌나 싶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누님의 집요함이 이겨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이 누님이 술 하나만큼은 또 끝장나게 마십니다. 저도 어디 가서 주량 이야기 나오면 빼지 않는 사람인데 이 누님하고 마시면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 마시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 적당히 마셔서 기분 좋으면 좋은데 이 누님 성격상 상대방이 술을 먹고 뻗는 걸 못 보면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님하고 결국 그렇다 할 추억도 못 만들고 맨날 술 먹다가 둘 다 서로 뻗어버리지를 않으니 그냥 날 밝으면 헤어지고 그런 식의 만남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저는 다음 날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한동안 누님하고 만남을 또 피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우연찮게 오랜만에 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이 누님의 미모는 안 보는 동안 훨씬 더 무르익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돼서 보니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이 누님의 자신감이 돋보이는 패션 덕분에 시선을 위로 향해야 할지 아래로 향해야 할지 어렵더군요. 또 만나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옛날 이야기하면서 한두 잔 나누다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돼버리더군요. 어차피 이 누님은 술을 더 마셔봐야 취하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제가 술 취한 척하고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술이 안 깨서 피곤할 일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누님은 왜 벌써 들어가냐고 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술이 많이 약해졌다면서 저만큼 술 마시는 사람도 찾기가 힘들다고 정 피곤하면 장소를 바꿔서 마시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누님이 혼자 사는 원룸에서 더 마시다가 정 힘들면 거기서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엔 더 마셔봤자 끝이 안 날 술자리일 텐데 무슨 의미인가 싶다가 생각해보니까 장소가 누님이 혼자 사는 원룸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싶었지요. 그때부터 자꾸 누님이 입고 나온 민소매티나 짧은 반바지가 계속해서 제 시선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밖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대단한데 실제로 그 안쪽은 얼마나 대단할까 싶기도 하고요. 누님이 사는 집에 가니 누님처럼 화려하게 해놓고 살 줄 알았는데 별로 꾸며놓지도 않았더라고요. 군데군데 조금 치우기 귀찮아서 대충 물건을 쑤셔 박아놓은 곳이 곳곳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리가 아예 안 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실 겸 주방에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꽉 차는 식탁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님 등 뒤로 해서 누님의 방이 시야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 겨우 하나 누워서 잘 법한 침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이거 오늘이 결전의 날이다 싶어서 누님한테 곧바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누님 침대가 작은데 두 사람이 저기 누울 수 있어요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누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쳤냐고 당연히 한 명이 바닥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서 이거 오늘이 무조건 기회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누님은 덥고 자는 이불이 없어도 괜찮겠냐 묻더군요. 어차피 무더운 여름이라 그냥 자도 문제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누님이 방에 들어가서는 침대 위에 덮고 자는 이불을 바닥에다가 깔더군요. 그러더니 누님이 저보고 너는 침대에서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님한테 양보할 필요 없다고 어차피 나는 군대도 다녀와서 바닥에서 자는 게 익숙하다고 했지요. 그러니 누님이 자기도 딱딱한 게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안 그래도 허리가 아파서 자주 바닥에 내려와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누님한테 허리가 아프면 더욱더 침대에서 자야지 했는데 침대가 방 구할 때 집주인이 옵션으로 넣어준 거라서 엄청 싸구려 침대라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누워서 자면 오히려 허리가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죠. 괜히 술 마시다 말고 침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누님은 제가 술을 더 마시는 게 아니고 잠을 자겠다고 이해한 것 같습니다. 침대를 양보해주고 저보고 먼저 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혼자서 좀 더 마셔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단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침대에 누웠는데 그 상황에서 잠이 오면 남자겠습니까? 온갖 생각에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미리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1시간 정도는 상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듯 싶으니 누님이 거실 겸 주방에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건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누님이 혹시 술 취한 내 옆으로 눕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로 바닥에 눕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도 머릿속에서 벌써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부분이라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잠자다가 뒤척이는 척하면서 살짝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누님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침대가 진짜 별로인 것 같다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누님이 내 말 맞지 하면서 딱딱한 바닥이 훨씬 좋다고 하면서 저보고 한번 바닥에 누워보라는 겁니다. 여름이지만 보일러를 켜놔서 바닥이라고 그렇게 차갑지가 않다고 하길래 허리가 뻐근한 척 애구구구 하면서 슬쩍 누님 옆으로 누웠지요. 그런데 누님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제 쪽으로 몸을 빙글 돌리더라고요. 얼굴이 거의 코가 마주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숨이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 누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예쁘기는 예쁘더라고요.
그러더니 누님이 그런 바닥에서 자라고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누님이 일부러 나랑 밀당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 혼자 오버하는 건지 싶더군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잠이 더 오겠습니까? 누님은 저를 별로 신경도 안 쓰는 듯. 한 5분도 안 돼서 새근새근 숨소리만 들리는 게 그냥 잠에 든 것 같았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정말 제가 옆에 누우면 딱 맞겠다 싶을 정도로 침대 한켠에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성질 더러운 누님이랑 누님을 알게 된 초반 때 말고는 솔직히 이 상황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닿을 자리에 아름다운 자태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누님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누님 성격을 아는데 괜히 잘못했다가 큰 난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결국 포기하고 다시 바닥에 누웠지요. 떨림에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하며 뜬 눈으로 버티고 있는데 침대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누님이 남자가 그렇게 대범함이 없어서 어디 서먹겠냐고 하면서 이젠 자기가 못 참겠다며 바닥으로 내려오더군요. 집에서 같이 술 마시자고 할 때부터 신호를 준 거였는데 그냥 먹으라고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입안으로 떠먹여줘야 먹겠냐고 하면서 이 누님한테 한참 배워야겠다고 하더니 앞으로 잘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침대 놔두고 바닥에서 그런가 아침에 일어나니 무릎피며 여기저기 멍투성이더라고요. 그런데 멍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만 예쁘지 성격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싶었던 누님이었는데 막상 제 팔을 베고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른 여자들과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미모만 따지자면 훨씬 더 예쁜 사람이었으니 괜히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누님이 주변에 누님하고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제가 그때 일찍 누님에 대한 마음을 접어서 그게 의외로 누님한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누님도 은근히 계속 제가 누님을 좋아하도록 마음을 돌리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러다 이런 기회까지 생기게 된 거지요. 그날 이후로 누님하고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만 누님에서 내 애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성격이 어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 싸움을 거니 솔직히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만남을 오래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누님이 순종적일 때는 딱 둘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밤. 그 시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두고 보고 살자니 솔직히 누님 성격을 제가 이겨 먹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그 누님보다 아름다운 여자는 제 역사에 없습니다. 누님하고 데이트 다닐 때도 기고만장해져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기는 하군요. 그래도 그 누님도 이제 나이도 먹었고 시집도 진작에 갔을 텐데 그 성질 죽이면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남편도 저한테 했듯이 휘어잡고 살고 있을런지 그거 하나는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나이가 중요하겠나 싶겠지만 저의 와이프는 30대 초반 꽤 예쁜 편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키도 작고 시력도 좋지 않아 늘 돋보기 같은 굵은 안경을 쓰고 다니고요. 사람들은 저의 커플을 보고 미녀와 야수라고 종종 놀리기도 했지만 예쁜 와이프와 함께라면 그런 말도 다 좋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수 있냐고 종종 물어보기는 했어요. 놀랍게도 와이프가 저에게 먼저 사귀자는 말을 했고 저도 처음에는 꽃뱀이 아닐까 생각하고 경계를 해보기도 했는데 와이프는 성실한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에 겨운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슬슬 주변 지인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와이프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만남 이후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대한 승낙도 받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와이프가 결혼을 하기에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반대가 좀 있긴 했지만 제가 더 성실히 일을 하고 와이프가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뜰히 챙기겠다. 약속을 드린 후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공주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면서 자꾸 환영했고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제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뀌어서 특히 출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업체인데 바이오 미팅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공장에 가봐야 할 일이 많아 길게는 한 달 정도 집을 비우는 날이 생겼어요. 와이프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기도 했고 제가 없는 동안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강아지 모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조차 항상 미안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내근직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와이프를 혼자 두게 되어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고 그 사진에는 명확한 2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도 잦다 보니 아직은 아이를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기면 기쁘게 낳기로 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럽진 않았고 다만 한국에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봤어? 봤어. 너무 잘 됐다.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기 생겼어.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어. 이번 출장 끝나면 부서 이동 시켜달라고 떼써야겠다. 그러다 우리 애기가 떼쓰는 거 배우면 어떻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일주일 되면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사갈게 그렇게 와이프의 임신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 생각보다 잠이 많이 늘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계약 기간과 출산일이 얼추 맞게 떨어져서 타이밍도 딱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달을 다 채우고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유도분만으로 저희의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와이프가 출산을 할 때는 출장 일정이 없어서 곁을 지킬 수 있었고요. 처음 태어난 딸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요. 거무튀튀한. 나를 닮으면 어쩌나 날 닮아 키가 작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뱃속에서 쑥쑥 자라서 3.8kg의 건강한 아이로 저희의 곁에 왔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어느덧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이는 자랄수록 예뻐졌는데 와이프와 저 모두 쌍꺼풀이 없는데 딸아이는 쌍꺼풀이 짙게 있었고 제가 곱슬머리 와이프가 반곱슬인데 아이는 직무였습니다.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유전적으로 확률상 나올 수 있는 비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쩐지 아이는 커갈수록 와이프를 조금 닮았고 저와는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주변 지인들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와이프의 바람 소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와이프와 데이트를 하는데 와이프의 폰이 쉴 새 없이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가는 동안 와이프가 사귄 친구들이겠거니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가 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아내의 SNS에 들어가서 딸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댓글을 단 한 사람을 가리키며 딸이랑 이 사람이 닮았네 한데 흘리듯이 말했고 저는 점심시간에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봤더니 정말 우리 딸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상사였던 것 같은데 일을 그만두고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진에 뜨문뜨문 보이는 여자의 구두나 손. 그리고 옷 같은 걸 보는데 저희 와이프와 물건이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 와이프의 SNS를 들어가 보니 같은 날은 아니더라도 같은 가게에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딸아이의 물건 몇 가지를 챙겨 친자 검사를 했고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다렸지만 제 친딸이 아니라 아니 제가 키웠으니 제 딸은 맞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제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와이프와 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누구야?
당연히 당신이지. 나 친자 검사하고 오는 길이야. 거짓말하지 마. 미안해. 와이프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상사라는 놈을 만났는데 당시 그 상사도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 있는 사람들끼리 바람을 그리고 그 상사라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과 우리 딸이 너무나 닮아 있더군요. 형제처럼요. 그래도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그 사람 만난 거 알아? 거짓말 그만하자. 이런 말 미친 소리 같은 거 나도 아는데. 나 둘 다 너무 좋아해.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사실 당시에 나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행복하긴 했지만 나중에 날 우리 아이가 나는 더 똑똑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한테 부탁했던 거야. 아이만 낳고 인연 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그 사람을 닮은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도 자꾸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우리 아이가 날 닮는 게 싫어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하고 아이도 낳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정말 좋아하는 거 알잖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절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저 닮은 아이가 싫어서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뇨. 아이가 저를 닮으면 학교에서도 놀림받을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 원치 않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늘어날 것 같았답니다. 저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겼고 피부도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도 성실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놈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모 하나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동안 나랑 한 침대에서 지내던 와이프가 맞나 싶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서 나중에라도 꼭 만나서 사과를 할 겁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그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어 결국 저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소송이 끝나고 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와이프와도 이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편드는 꼴이 어찌나 기도 안 차던 본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간남한테 받은 돈으로 성형하고 저도 새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외적인 부분을 흠잡으면서 바람을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상식이 이상한 건지 고민도 했지만 이건 명백히 제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바람을 합리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이랑은 정은 다 떨어져서 앞으로 서서히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